이분은 저희가 지금 현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취재하고 있는 우리 나혜윤 기자와 함께 오늘 있었던 얘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 마이크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서일성 체크 드릴게요. 아닙니다. 같이 쓰면 됩니다. 원래 저희는 그냥 콩 한쪽도 나눠서 써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네. 저희 반류스는 예, 금방 끝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반류스는 모든 현장을 그야말로 취재 현장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저희에게는 어떤 권위와 거짓으로 사실 저 국회가 건축적으로 대단히 위선된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지금 기둥이 다 비내력 기둥이거든요. 가짜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이어서 저희가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었어요? 국회에서는? 네, 오늘 바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종 사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데 실종됐다는 거는 네. 누가 찾아도 불러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국회도 깜짝 놀랐지만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는데요. 그게 오늘 주된 뉴스였군요. 네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 출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6일이었죠. 세월호 사고 당일날 그 서명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위치를 묻자 위치를 모른다고 답해서 아주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면은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더구나 위치입니다. 지금 뭐 국민 300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한 그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어딘지 몰랐다. 네. 몇 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5시간 만에 나타난. 제가 파악할 때는 거의 6시간 만에 소재가 파악이 됐답니다.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 정보가 없었던 거죠. 네. 네. 뭐 바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네, 해볼까요? 이게 그 업무 보고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서면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라고 네. 물으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 계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국가안보실에서 일보 보고를 드렸다고 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재 파악이 잘 안 됐다는 얘긴데요. 대통령한테 일부 보고도 서면으로 보고했다면서요? 네, 그런 건데 또 재차 박영선 의원이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하나라고 재차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서면 보고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황당한 좀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전자정보를 표방하면서 무슨 뭐 문자 메시지도 아니고 핸드폰 그냥 하면 될 텐데 문서로 했다는 거예요? 네, 서면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 네. 정말 깜놀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냐고 이제 소재 파악을 다시 한번 하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비서실장이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비서실장이 모르면 누가 아냐고 물으니까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정말 무책임하게 이럴 데 없네요. 실제로 6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8시간 뒤에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8시간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습니다. 6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거죠. 학생도 구명조끼 입었는데 구조하기 그렇게 힘드냐?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컨트롤 타워 부재 그리고 실제로 6시간 동안 국무를 보지 않은 거죠.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당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힘을 싣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챙겨볼까요? 오늘 뭐 인사청문회가 여러 개 열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4군데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또 오늘 한번 재밌다기보다 참 이런 씁쓸한 답변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정종섭 하는데. 안행부 후보자 청문회 내용이네요. 네네.
이분이 그 야당 김현 의원께서 5.16은 쿠데타인가라고 질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고 요게 이제 정종섭 후보자가 쓴 책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후보자로서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해명을 하시더니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역사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로는 제 책에 써놓은 그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피하다가 결국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5.16으로 잘 살게 된 거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해서 결국 이야기를 했더만요. 네, 5.16이 결국에는 잘 살게 쿠데타가 한 맞다. 것이다. 이런 시인을 결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 더 또 밀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서혜성 교수님도 합류해 주시고. 자, 국정조사.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방통위와 KBS, MBC에 대한 기간 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짚어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중요한 기간 보고가 있었어요. 바로 해경. 예. 해경에 대한 기간 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 또 거의 언론들이 뭐 중계차만 갖다 놨지 생중계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고 보도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쟁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지만 해경 기간 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지난주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격돌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기관 보고. 해양경찰청 상황실 주요 라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고 초기 정부기관의 허술한 대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19시 50분이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참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청 상황실과 육경 경찰청과 나눈 대화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합니까? 예. 경찰청이 다시 묻습니다. 구조가 전부 다 가능해? 본청 상황실. 예, 전부 가능합니다. 전부 가능하고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본청 해경에서. 육경이죠. 우리가 다 했으니까 우리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정작 관제 구역 내에 있는 진도 VTS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도 VTS가 사실상 골든타임이라고 여겨지는 9시 6분부터 9시 38분 사이에 세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 내용을 채널 67번을 통해서 교신하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어떤 지휘라인도 진도 VTS를 통해서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가 아직 물 밖에 떠있던 그야말로 골든타임에 구조가 아니라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였다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마지막 카톡 배가 뒤집어지는 10시 17분 거기까지 구할 수 있었던 시간에 BH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구조 작업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해경청은 지금 아직 구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청와대는 왜 여기서 구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울어가는 세월호에 승객들이 갇혀있던 오전 9시 45분 청와대의 태평한 대응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조보다 대통령 보고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화면을 보여달라 요구하죠. 그렇죠.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예. 다른 일을 그만두고 계속 영상 중계 화면 배만 띄워라. 외부로 송출하는 화면 안 된다. 해경이 말하지만 카톡으로라도 해서라도 보내라. 구조된 사람 수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건 기본. 구조용 헬리콥터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등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엉터리 대응의 맨 얼굴이 속속 드러납니다. 거기에다가 9시 54분에는 헬기에 해경청장이 직접 탑니다. 탔나요? 저는 여기서 10시 50분에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청장님 때문에 헬기가 구조 현장에 못 갔어요.
사고 초기 세월호 내에 수많은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 그럼에도 이들에게 배를 탈출하라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과정도 녹취록을 통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우리나라가 해경이 청와대가 승객들이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9시 한 30분 이후에 123정이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후입니다. TRS 녹취록은 9시 47분 36초에 관련 사실이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에 손을 놓게 만든 초대형 오보도 문제였습니다. 언론이 집중 보도했던 전원 구조 보도는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언론의 합작품이었음도 드러났습니다. 350명 구조 4월 16일 1시 현재 이렇게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정정하셨죠? 164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이 350명 구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예, 저희가 언론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전원 구조 얘기도 나오고 계속 여러 명이 구조됐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인원이 이렇게 구조됐다고 하는데 맞니? 했더니 350여 명 구조됐습니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경인가요? 예, 목포 해경도 아니고 해경? 해경 본청 상황실 상황 그러면은 담당한 1시 상황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어디에도 목포 해경은 어디에도 생존자 숫자가 350명이 없습니다. 일보를 때린 곳이 목포 해경입니다. 그걸 받아서 가공 각색한 것이 해경이고 또 그걸 가공 각색한 것이 해수부입니다. 해경이 침몰 직전 선장과 선원들만 콕 집어서 구조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 구조할 때 선원인 줄을 몰랐습니까? 네, 당시는 몰랐습니다. 복장 보고도 몰랐습니까? 그때 침몰 속도와 빨리빨리 침몰됐기 때문에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조타실에서 빠져나오는데 몰랐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선호이라 생각 그 당시는 못했었습니다. 전혀 몰랐다. 네, 그때 당시는 못했었습니다. 예, 전혀 몰랐다. 무능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해경 고위 관계자가 구조가 아닌 인양업체였던 언딘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이 재점화되는 대목입니다. 해양경찰하고 언딘과 군안업체 언딘과 유착 관계가 이 녹음 파일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고 당일 16시입니다. 해상안전과장이 경비계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언딘도 같이 넣어라.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그 순환구조법에 따라서 순환구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해상안전과장이 언딘을 군안업체에 넣으라고, 그거 다시 말해서 청해진 회원에 얘기하라는 거죠. 압력을 넣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세월호 참사 최대 의혹으로 향하는 국정조사 첫 주는 하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 단서는 드러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너네 왜 죽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현장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 피해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경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희 현재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세월호 국조 특위의 모니터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명선 선생님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밤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지켜보시기가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진상규명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책임자 처벌이 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정신없이 기관 보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지금 유경근 대변인 말씀으로는
나중에 자식들 얼굴 봤을 때 정말 죄인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니터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발견하셨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로 네. 저희는 우리 아기를 잃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구조가 되지 않았고 그런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국조특위 여야의 특위원이 일단은 꾸려지고 저희랑 첫 행보를 약속했을 때부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러한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일단은 첫 시발점이 국정조사였고 국정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조사 대상 기관이나 선정 그다음에 기관 보고 그 일정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처음부터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네.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런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그걸 의제를 제시했던 부분인데 의원들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준비 단계만 해도 벌써 3분의 1 정도 시간을 소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도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관 조사. 그리고 이틀 뒤면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소기의 목적, 뭐 아직 뭐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만은 특위 국정조사가 이뤄낼 거라고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언론이나 네. 국민들한테 전해진 것만큼 보다도 네. 못하다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네. 이미 진행된 기관보는 그 저희 유가족들로는 아주 진상규명에 다가서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뭐 제공하지도 않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도 방어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짜 매서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여야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여당, 야당 뭐 누구 편을 들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지켜볼 때는 아무래도 여당 측이 좀 더 기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실 수가 없는데 자칫 이렇게 양비론 정치권 너희 모든 문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사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야당 소속들 의원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그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국정조사가 잘 된다라고 글쎄 느끼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국정조사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나 네. 정의당 소속의 정진우 의원 같은 분들은 네. 많은 준비를 하고 좀 성실히 임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많이 언론에 나왔겠지만 유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날부터 조는 모습이나 가족들한테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언행들, 정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죠. 해양경찰청 기관 보고 하는 날, 네. 정례중일 때 저희 유가족들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한테 막말을 했죠. 근데 나중에 막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막말을 했어요. 거짓말까지 덧붙이는 건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중에 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오늘 보면 청와대에서 총 269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과 13건만을 제출을 했다고 해서 내일 그리고 이어져서 모레 청와대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상당히 벌써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이틀 뭘 주로 보실 예정이십니까? 기관 보고. 저희는 예, 지금 현재 그냥 남은 기간 중에는 청와대 국정원이 아마 기관 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와대 국정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두 기관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에 많은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네. 조금이라도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아무튼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진짜 성역 없는 조사, 충실한 국정조사 특별법까지를 이미 대국민 담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자료들이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저희 유가족들을 뜻을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일단 그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독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제 오른쪽에 야당의 김광진 의원이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인사 좀 간단하게 나누시죠. 예, 김광진입니다. 제가 예, 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은 유가족 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야나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주문을 좀 하나 해주신다면요. 지금 기관 보고 내에 좀 가장 좀 의혹으로 남고 그랬던 부분들은 그 지금 해양경찰청 부분입니다. 네? 해양경찰청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해양경찰청 같은 게 대부분의 질의에 뭐 이게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 뭐 이러한 점이 아쉽다. 알아보고 답변하겠다라는 등으로 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네. 단서적인 답변만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관보고 자료 제출 자체가 밤 12시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 자체를 일단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자료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니 지금 김관진 의원께서도 나와 계시다고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우리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진짜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이미 감사원에서 좀 자료가 아마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새로 발견된 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언론이나 이미 지금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언론 내용보다도 훨씬 축소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적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주 추상적으로 분석을 했더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관 보고 때 그런 부분은 좀 아주 집중력 있게 좀 심도 있게 논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관진 의원 약속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서혜성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언론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4월 16일 이후에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고발뉴스 말고 KBS, MBC, SBS 그리고 이제 큰 신문사들의 국정조사에 대한 보도 태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많이 좀 저거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기피하셨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실 이미지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 유가족 희생자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맨 처음에는 허위 보도나 이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제대로 된 자료들이 이제는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집중적으로 아직까지는 각 타임라인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많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기관 보고를 통하거나 혹은 저희 유가족들이 현장 조사에서 나온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타임라인을 구성을 하고 네. 그 타임라인 내에서 제대로 된 의혹들이나 그런 의뢰들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언론을 막론하고라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세월호 탐사 이 탐사 희생자들만 국한돼서 얘기를 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진짜 이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제도나 법이 잘못했으면 법을 바뀌어서라도 진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한테 그 언론들이 앞으로 최대한 힘을 실어서 저희 유가족들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루 이틀 더 계속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또 모니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화 연결해서 또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니터를 맡고 계십니다.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전명선 선생님과의 통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늦은 시간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국정조사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유가족들입니다. 어제도 MBC 사장을 못 불러내니까 이게 뭐 국정조사가 뭐냐, 국회가 이거 증인도 못 불러내면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도저히 답답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야말로 목 놓아 이야기하시다도 쫓겨나고 그러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자, 그만큼 이제 이분들의 절절한 마음 정말 잊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 책임자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실 텐데 공중파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JTBC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JTBC와 공중파 저희가 전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언론 이렇게 썩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6일 세월호 골든타임 동안의 청와대와 해경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중파인 KBS, MBC, SBS가 보도한 건 고작 한두 꼭지에 그쳤습니다. 먼저 후임 사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뉴스 해방구라고 불리던 KBS. 세월호 참사 78일째인 오늘 사고 직후 370명이 구조됐다고 잘못 알려진 건 해경이 청와대에 엉터리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구조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해수부 장관과 해경 총장을 위한 의전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달랑 2건,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깎이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S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간의 전화 녹취록입니다. 이 교신 기록은 사고 초기에 해경이 구조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외치며 국정조사 출석까지 거부한 MBC는 그럼 몇 꼭지를 보도했을까요? MBC의 언론 자유는 기껏 한 꼭지짜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370명이다. 이런 발표가 나와 크게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런 잘못된 발표의 진원지는 해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교신 내용보다도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의 주장을 부각시켜서 국조특위가 파행을 보였다고 산통 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동영상을 요구하면서 구조활동이 방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반면 JTBC 뉴스는 녹취록 내용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해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참사 직후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던져왔던 왜라는 질문에 상당 부분 답을 해줄 참사 당시의 당국 간 교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비극의 그날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 오프닝에서 녹취록 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무려 9꼭지를 할애해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청와대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해경은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뛰어내린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해경은 그냥 지켜봤고 결국 300명 이상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던 해경과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처럼 청와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세월호가 침몰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 청와대 상황실은 VIP 보고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다이빙벨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장비도 준비하지 못한 인양 업체를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 단체로 내세웠던 해경 간부의 대화 내용도 여과 없이 보도됐습니다. 해경 차장은 해경 청장에게 해난 구조 업체인 언딘을 구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딘에서 나온 그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오래 했고 그 미국에서 뭐 유학도 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랍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해경이 유족들의 요구에 구조하는 양 눈가림에 급급했던 내용도 방송을 탔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해경의 야간 잠수 작업을 문의합니다. 해경은 유족들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도한다는 듯한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지금 그 유족들이 하도 그 송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종조 전에 한번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지만 결국은 당시 강한 조류 탓에 수색은 물론 선체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딘 구조를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청와대와 해경은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론에 이제 하도 같은 보도들이 막 뜨니까 뜰 때마다 지금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JTBC 뉴스는 또 녹취를 통해서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 구조가 실패했다 하는 중요한 사실도 짚어냅니다. 참사 직후에 현장 팀장을 담당했던 전진배 기자와 함께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청와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자 이런 부처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김장수 실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 다 언론에서 몰라서 하는 건데 청와대라는 데는 이런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게는 수동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되더라도 좀 수동을 보신 것처럼 이게 보면 구조 작업에 대한 아주 어떤 디테일인데 그 아주 구체적인 작업까지 보고를 받고 지금 지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기레기 언론 논란. JTBC의 보도가 돋보이면서 그렇지 못한 언론들의 맨 얼굴이 백일하에 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언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독인 거죠.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하는 독이라고밖에 기자인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 같습니다. 고발뉴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저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실제 이런 비교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셔야 될 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다수가 보는 공중파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지금 오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많은 생각은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약간 불량한 사람을 사장시키고, 약간 불량한 사람을 장관시키고, 약간 무능한 놈을 장관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 잘 듣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취업시키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그 방법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태들도 그렇게 무슨 단단한 머리를 쓴다기보다 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조폭들이나 깡패들이 하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알다시피 그동안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을 가지고 보도했던 사람들은 보도국에서 배제하는 거죠. 대표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요? 가령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해고하지 않으면 뭐 중개소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낸다든지 창고 같은 데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시용 기자 고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저들 진실의 반대말 거짓이 아니라 망각을 강요하는 저들은 저렇게 조폭처럼 단순하게 작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론의 문제, 결국 세월호의 참사가 빚어졌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능한 정부도 있지만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와 함께 권력의 단맛을 나누고 있는 언론의 잘못이었다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군요. 세월호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대선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가령 국정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 권력은 선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행하게도 무엇이냐면 그들을 징벌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징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징벌을 하지도.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준 권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임하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적 이익을 저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해 있는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없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 느끼는 게 선출되지 않은 언론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국가 폭력기구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 내지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금 회수 문제 하셨는데 사실 12.19 부정선거 이후로 회수의 기회들 그리고 시기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를 통해서 또다시 진실이 이렇게 덮여야 하는가? 국정조사 이대로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그냥 빨리 특별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7월 10일 날 대통령이랑 여야 수뇌부가 만난다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법 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물러나 갈 수도 있다는데 여야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국정조사 이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사실 회의론도 있어요. 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뭐 무용론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기존의 많은 것들에 있어서 뭘 밝혔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가장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강제적으로 검찰처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행정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한 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지난 해경이 있었던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들이 새로 나타나고 실제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해경이 뭐 그날 아침에 폭탄처럼 던져줬습니다만 1000몇 개의 대화가 담겨있던 녹취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성과였죠. 그렇죠. 네. 그것을 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새로 어떤 이야기들이 깊이 나왔는지 그렇죠. 타임 코드, 타임라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미 그냥 만들어진 예를 들면 헬기도 기름을 열어 그냥 간 거다 라고 그냥 거짓말했었는데. 대답해버리면 모르는 거지만 공식적으로는 기름 열어 간 것이 맞죠. 그러나 사전 대화에서는 기름 열어 간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청와대와는 해경과는 육경과는 뭐 해수부와는 또 국방부와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해경이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관 안에서의 이야기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270개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중에 13개 들어왔고 그중에 7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료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당시에
뭐 지금 총리실을 비롯해서 청와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의 상황들에 방문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근데 CCTV의 상황들을 공개하지 않고 아주 낮은 단계 진도 VTS 같은 경우만 해도 CCTV를 철거해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말 그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무식한 예. 내용입니다. 네네. 국정조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여러분 보시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용한 것이야말로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국정조사를 방해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시 한번 세월호를 더욱더 아래로 침몰시키고 있는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버겁지만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실로라기 하나라도 건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책무인 것입니다. 네, 정말 귀중한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꼭 네네. 드리고 싶네요. 사실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국정조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을 변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조사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정조사를 했기 때문에 훗날 그 유족들이 그 신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민간인 양민을 학살이었다 하는 게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당장 세월이 다 진실이 안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조사 절대로 무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계는 있지만 하나의 진실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 하시는 것처럼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애를 써주시고 국민들도 거기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 해외 동포, 특히 미주 동포들께서 모아주신 종잣돈, 그리고 양심적인 부력으로 진실을 더 이상 침몰하도록 놔둘 수 없다라고 떠받쳐주신 풍선 같은 우리 시민들이 모아주신 중계차를 가지고 처음 어렵사리 국회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무겁게 지탱해 주고 계신 이 두 중력입니다. 우리 오늘은 김광진 의원 때문에 우리가 안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불과 34살입니다. 약관의 나이고요. 그만큼 앞으로 정말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대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끼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각에 부족한 가운데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끝으로 다짐이랄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세월호 국조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간 하루하루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능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고발뉴스의 애청자분들, 이 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위에 있다 보면요, 예를 들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 있어서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임병장에 의해서 사격이 됐다라고 하지만 바로 다음날 지나고 나면 아군끼리 5인 사격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과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묻고 되물어야 되는 이 나라인데, 전국 곳곳에 이 고발뉴스의 차량들이 가서 정말 밝혀져야 하는 진실들, 아직까지 제대로 세상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저도 좀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4살이래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어른스럽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니까 고발뉴스 정말 감사합니다. 를 홍보해 주시는 그런 말씀, 이상호 기자 해야 될 말씀을 좀 하고 계시네요.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멀리 팽목항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 서혜성 교수, 저희가 가진 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2, 3년 동안 진짜 무심양면으로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인데, 오늘도 이렇게 첫 방송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회의 남쪽, 그러니까 국회 본관의 오른쪽 층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층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이 층계를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가 층계 위를 올라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산 꼭대기에 묶는 한이 있더라도 세월호를 거기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방송 중계차도 바로 이 층계 위를 올라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광진 의원과 그 동료 의원들만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발뉴스 힘만 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시청 여러분의 경직,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가 없다면, 그리고 참여가 없다면 세월호의 진실은
결국 거짓으로 둔갑한 채 다시 한번 수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진실이 이 층계 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채찍을 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혜성 교수님 정말 사자후라는 말이 이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팽목항 처음 내려갔을 때 그 도저한 거짓의 파도 앞에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매 방송 100만 명이 넘는 분들, 그리고 트윗 하나하나를 2,000명, 3,000명이 넘는 분들이 RT를 하시면서 작은 진실이 큰 거짓과 맞서 싸우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잊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또다시. 저는 세월호 과정을 통해서 욕쟁이 기자, 욕설 기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기자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때문에 쓰레기 언론, 기레기 언론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분도 계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입니다. 이곳 국회에 와서 또다시 얼마 남지 않은 명예지만 욕을 하고 싶은, 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심의 부력으로 침몰하고 있는 국회를 넘어가면서 이제 한강을 넘어서 침몰하고 있는 진실 함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 계단,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계단 앞에서 생방송 고발뉴스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광진 의원, 그리고 서혜성 교수님,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삶입니다.